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냥 흔하디 흔한 고전문학 읽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이중성 그리고 그 내면의 끔찍한 심연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부해낸 위대한 심리치료서, 바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마스터피스 죄와 벌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숨이 턱 막히시나요? 걱정 마세요. 19세기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갇혀있는 이성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놀라운 해설서거든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자고요. 여러분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진짜 특별한 존재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사회의 흔한 소모품에 불과한 걸까? 이런 무기력한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독하게 계산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약해지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도태되지 않으려고 진짜 내 마음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이성의 가면을 푹 눌러 쓰는 거죠. 모든 걸 효율성, 수치, 계산 같은 완벽해 보이는 공식들 뒤로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도스토이옙스크는 무려 15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완벽하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낸 이 상태를 이성의 감옥이자 현대인들이 앓게 될 지독한 열병이라고 말이죠. 자, 첫 번째로 사형대 위의 도스토옙스크입니다. 이 엄청난 걸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 본인의 극적인 삶 속으로 훅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인간 영혼의 바닥까지 이토록 끈질기게 파헤쳤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849년 12월의 아주 차가운 겨울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체제 활동 혐의로 사형대에 선 28살의 청년 도스토옙스키. 세상에,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뿐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을 겨눈 군인들의 충구가 보이고요.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는 이 5분을 아주 치밀하게 쪼갰습니다. 2분은 동료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이 세상을 두 눈에 담는 데 쓰기로 말이죠. 그런데 사격 직전 진짜 극적으로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그는 껍데기뿐인 이념이 아니라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인간 그 자체를 뼛속까지 치열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시베리아 징역을 마치고 돌아온 1860년대의 러시아.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 청년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극단적인 공리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돈과 생명을 집중해야 한다. 말은 참 좋죠. 하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조차 수학적인 가치로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크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양심을 지워버리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파국이 올까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아주 거대한 문학적 경고장을 날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두 번째 파트, 초인사상과 살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의 끔찍한 실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고 퀴퀴한 하숙방에 틀어박힌 전직 대학생 라스콜니코프. 그의 머릿속엔 아주 오만하고 소름 끼치는 지적 실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범죄를 뜻하는 프레스트플레니에라는 단어는 원래 선이나 경계를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나폴레옹처럼 인류를 이끄는 비범한 초인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법이나 도덕 따위는 가볍게 짓밟아도 된다고 믿었죠. 심지어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대중들을 그저 번식만 하는 평범한 범인으로 취급했어요. 반면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위대한 초인이라고 착각했고요. 그러다 그의 타겟이 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자 노파였죠. 라스콜니코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저 사회의 암적인 노파를 없애고 그 돈으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일이다. 네, 자기만의 그 차가운 이성에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겁니다. 결국 자신의 완벽한 공식을 맹신하며 도끼를 들고 노파의 아파트로 향한 라스콜니코프. 하지만 노파를 내리친 바로 그 순간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노파의 이복 동생, 그것도 너무나 순진하고 불쌍한 리자베타가 현장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는 충동적으로 리자베타마저 도끼로 내리치고 맙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범행이 애꿎은 피를 흘리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고립과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른 후 과연 그의 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나름 완전 범죄였죠. 하지만 진짜 징벌은 경찰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기가 양심의 가책 따윈 전혀 없이 인류를 구원한 당당한 영웅이 될 줄 알았거든요. 웬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끔찍한 신경발작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피해망상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더 비극적인 건요, 이 비밀을 혼자 떠안으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여동생마저 잔인하게 밀어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나를 혼자 내버려둬! 하면서요. 더 큰 선을 위해 양심을 지우려다가 자기 영혼마저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죽여버린 셈입니다. 스스로 만든 이성의 감옥에서 질식해 가던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소냐가 나타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창녀가 된 가장 비참한 처지였지만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순결한 여인이었죠. 고통에 짓눌리다 못한 그가 소냐에게 살인을 고백했을 때 그녀는 비난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양심의 가책을 안고 떠는 살인범을 꽉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세상에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베리아 감옥이라도 내가 함께 갈게요. 이 압도적인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조건 없는 수용 앞에서 라스콜리코프의 차가운 감옥에 드디어 쩌적하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소냐가 그에게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는데요. 바로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부름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하지만 이건 위대한 문학적 부활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죄와 상처로 영원히 썩어 문드러져 고립된 자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준다면 그 무덤을 깨고 다시 따뜻한 인간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네 번째 파트, 현대 심리학의 이정표입니다. 이 엄청난 소설이 인류 지성사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인간의 심리를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하게 해체한 이 작품은 이후 사상사에 말 그대로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깐깐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조차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라며 도스토옙스키를 극찬했고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무의식과 죄책감을 탐구할 때 이 작품을 핵심 기초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서 인간 심연을 파헤친 완벽한 심리학 마스터 클래스로 영원히 남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상처를 나누며 치유하기입니다. 이제 19세기 러시아를 떠나 지금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죠. 지금 이 해설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그 차가운 공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내 나약함이나 상처를 들키면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꽁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진 않은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라스콜니코프처럼 스스로 만든 외로운 이성의 감옥 안에서 남몰래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스토옙스키가 1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던지는 처방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차가운 초인이 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안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고림의 무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손을 내밀고 나의 부끄러운 상처마저 꺼내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활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꽁꽁 가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대하고 나누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하니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맨 그 단단한 무덤에 붕대를 풀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여정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